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상원 탄핵 재판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탄핵 주장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배심원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판결하도록 설득시켜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탄핵이 무용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정치학 교수는 탄핵과 연관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덩크슛이 아니라 롱슛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논고에 이어 내일은 대통령 변호인들의 무죄 변론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무도 TV를 안 보는 토요일로 자신의 변론팀 스케줄을 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토요일에 자신들의 논고를 끝내길 원했고 스케줄 변경을 원해서 투표한 주체는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마지막 탄핵 논고를 시작할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합니다. 오늘부터 국무부 재량으로 임신한 여성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 관광 때문인데 한국 등 비자 면제국 39개국 여성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가와 성차별 등에 대한 법적 도전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후보 사퇴를 한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미국 22개 주에 비상이 걸렸고 63명의 환자가 조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건과 경제에 있어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포함한 미국 대도시의 로컬 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옐프의 자료 분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햄프를 합법화했지만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어스틴 시는 마리화나도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이 가장 존중하는 PBS 뉴스아워의 짐 레러가 숨졌습니다. 그의 친구와 동료들은 그를 가장 공정한 대선 토론 진행자였고 윤리적인 지성인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지금 한 50몇 분 남았습니다. 있으면 민주당이 상원의 탄핵 절차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유죄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그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인 그 대통령이 의회의 조사를 방해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선 민주당이 이 상원 탄핵 절차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모든 자료를 가졌는데 그들은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하원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사를 할 때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의회의 조사 방해다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딱 8시간 남은 겁니다. 원래 이틀 동안 24시간 하기로 했었던 것을 이렇게 늘렸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나흘 정도 하자고 했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씩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제는 9시간 조금 더 했고요. 첫날은 8시간 조금 못 채웠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아마 다 채울 겁니다. 이 24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클립도 보여줬고 그리고 하원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도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 같은 조 바이든 조사를 지시를 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상원 의원들이
룰을 잘 안 지키던데요. 이제는 룰을 안 지키고 심지어는 뭐 서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얘기도 하고 전자기구도 만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참 박지원 의원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또 갑자기 또 민주당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담 쉬프가 하원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굉장히 그 검사의 역할을 잘했다. 내가 메모도 다 해놨는데 이것을 그 대통령의 변호팀에게 줘야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어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내일 그 토요일에 그 대통령의 변호팀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무런 죄가 없다 하고 변론을 역시 24시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오늘 트윗한 것 보니까 거봐라, 하원이 그 민주당이 그렇게 그 하원에서도 부당하게 나를 그 조사를 하고 하더니, 아니 누가 토요일에 텔레비전을 본다고, 텔레비전에 있어서의 토요일은 데스밸리 아니야? 데스밸리 인 TV 아니야? 우리 변호팀을 거기다가 몰아놓으면 어떡해 하고 트윗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민주당은 원래 내일까지 하기를 원했거든요. 24시간을 받았지만 이틀에 하려니 그 자정을 넘겼어야지 됐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하자 했더니 미치 매코넬이 아이 그러지 말고 사흘로 하라고 미치 매코넬이 갑자기 바꿨고, 민주당은 그거 싫다 했는데도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의원 그 52명이 찬성을 해서 스케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로 민주당이 끝나고 토요일인 내일 대통령의 변호팀이 시작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일단 그 자신의 그 지지하는 기반에 민주당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대통령의 그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몰라서도 믿고 알면서도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거짓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이게 지금 미국의 정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도 변호인팀이 변론을 끝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존 볼튼과 뭐 그 밖에 중요한 사람들이 상원에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게 있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7명 정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원 의원들이 그래도 증인 출석은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일부 의원들이 아니라고 돌아서서 딱 그 4명 남았는데요. 4명 가운데서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콜스키 그리고 밋 롬니까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라마 알렉산더 그 의원, 테네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까지 증인 출석해야지 된다. 이렇게 표를 들어줘야 민주당의 상원의원 47명의 4표가 돼서 과반수가 넘긴 51명이 돼서 존 볼튼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라마 알렉산더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떠한 그 심지가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소신대로 공화당에서도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미치 매코넬과 친해요. 이 공화당의 그 원내 대표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scam likely, 제가 이것을 바이브레이션으로 안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끝났는데, 그러면 어차피 공화당이 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텐데 볼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 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늘 여기에만 그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11월 달에 대선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그 더 힐의 의회 신문에 기고문을 썼는데, 라라 엠 브라운이라는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썼는데, 이 내용을 미국의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정 전문가,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교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굉장히 더
더 다가왔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정치학 교수답게 아주 조목조목 그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강하니까 재정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티피컬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티피컬한 대통령이 경제가 강할 때 재선당하는 게 아니라 재선이 되는 그 케이스에 비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선 기간 중에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 클린턴과 앤드류 잭슨과는 다른 겁니다. 그 해에 재선을 치르지는 않았어요. 클린턴도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47% 이분은 조금 높게 잡았네요. 한 47% 정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51%가 상원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쫓아내야지 된다라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47%나 이 사람이 그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쫓아내야지 된다 하는 이 같은 그 여론은 없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그 당시에 이제 하원에서 탄핵 통과되고 상원으로 넘겨졌을 때 3분의 1 정도만이 탄핵돼야지 된다. 그것도 뭐 외국 정부 그 지도자와 전화 통화하고 뭐 어떻게 하고 돈 주는 거 홀드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 문제로 그것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슈는 다르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 교수 얘기가 대통령 그 탄핵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질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적 증거 같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못 보고 못 들은 척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증거들을 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어요. 인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을 해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후에 재선을 치르는 대통령으로서 지지도도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t Approving 그 ratio, 이 네트 할 때 그 net income 할 때 Net Approving rate라는 것은 그 호감 그 지지하는 비율에서 지지하지 않은 비율을 그 빼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올 테고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그 네트 지지율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네트 지지율이 마이너스 11.69%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차이가 이 정도가 돼서 이 정도면은 지미 카러 전 대통령과 같은 것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 3년째 트럼프 대통령처럼 3년째 이렇게 그 네거티브였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마이너스 2.9였어요. 네트 그 지지율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점 뭐 몇몇 %니까 8점 몇 %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오바마보다도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다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한 54% 돼서 지금 이 순간에 한 3년 차에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50%가 넘는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재선에 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뭐 오바마도 마이너스 가지고 됐는데 하지만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도와 2012년도에 그게 이제 파퓰러 보트를 워낙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런 그 뒤에 그 뒷심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좀 유니크한 게 많았어요. 처음보다 선거인단표를 적게 받고 재선된 뭐 거의 유일한 그 윌슨 대통령 이후에 그런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퓰러 보트가 오히려 초선 때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 이상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파퓰러 보트가 그만큼 줄어들면은 이게 계산이 선거인단과 파퓰러 보트 계산을 역대에 본인이 이제 정치학자로서 쭉 해온 경우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제3당의 후보나 그 어떤 그 또 다른 그 무당파의 후보가 2016년부터 때만큼 이 두 후보 사이에, 민주공화 후보 사이에 표를 가져갈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6%를 가져갔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또 무당파나 가끔 대선에서 투표하는 사람들도 이거 내가 무효표가 돼서는 안 되겠네. 2016년만 하더라도 나는 힐러리 클린턴도 싫고 트럼프 대통령도 싫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다 투표를 하지 않고 내 뜻이라도 보여주겠다 해서 뭐 그린당이라든가 뭐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데 투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공화당이 아니더라도 내 투표가 계산되지 않는 사표가 되는 것을 2020년도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파퓰러 보트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선거인단 표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45% 이상이었을 때가 언제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45% 미만이었을 때가 언제였던 거죠? 이 45%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점, 뭐 이런 때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싫다는 사람이 45%보다 적었던 때가 언제였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 지지율이 45% 이상 올라갔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전문가로서 볼 때 경제가 아무리 강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을 아무리 잘하든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수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강한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덩크슛이 아니라 롱슛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덩크슛은 정말 확실한 그런 슛이고 롱슛은 저보다 스포츠를 거의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롱슛은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롱슛이지 그 덩크슛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민주당의 마지막 논거와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꼭 민주당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시차별로 전해드리죠. 지금 텔레비전을 제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에 연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그 모임. 이 모임 자체는 원래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때 1973년도 연방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매년 워싱턴 DC에서 그 낙태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역사상 대통령이 한 번도 여기에 나가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처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로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행진, March for Life 행진에 나갔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비디오 메시지를 보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도 보냈었고 또 다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 비아 텔레폰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할 때는 켈리안 코노이라는 여성 백악관의 선임 고문도 함께 그 갔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부통령으로서 처음 그 낙태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여성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낙태에 반대하는 그 대대적인 그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이건 확실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반대하는 가장 큰 그룹이 복음주의 그룹이고 그 복음주의 그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연설을 하기로 스케줄이 잡혔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민주당 탄핵에 관한 그 마지막 논고 있기 직전이라든가 딱 그 맞물려서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고요. 아주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거죠. 지금 1974년부터 계속되어 오는 매년 한 번 있는 이 행진에 한 번도 역대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는데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birth tourism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미국에서는 그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아주 그 큰 문제가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 6만 5천 달러인가를 주면은 비자부터 또 그 숙식 제공까지 전부 해주는 그 원정 출산이요. 원정 출산 이걸 잡겠다 했고 2018년도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이제 그 올해 대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민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해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은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임신한 여성들의 비자 발급을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임신한 여성이 사업을 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이 여기에 미국에 와서 사인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물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다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민주주의고 인권이라든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고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국가 안보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그 속지주의를 안 하겠다. 뭐 이 속지주의를 원치 않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39개국에 해당이 안 되죠. 한국을 포함해서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나이지리아에서 원정 출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그런 게 있고 속지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또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헌법을 또 고쳐야 되니까는요.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도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카멜라 해리스라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이 카멜라 해리스도 지금 상원 탄핵 재판에 열심히 듣고 있겠네요. 사법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카멜라 해리스 입장에서 볼 때는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공식 지지한다고 본다는 것이 그쪽에서는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누구라도 물론 이슈가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일반 돈을 주는 사람이나 기부자나 정치인이나 똑같습니다.
정치인은 정치가 직업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연결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조 바이든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 사퇴를 하고 나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그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 된다면 조 바이든은 그 남자고 백인이고 올드하고 카멜라 해리스는 그에 비해서 여자고 뭐 아시아계 소수 인종이고 그러면서도 또 그 흑인계이고 젊고 뭐 경험이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법적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단점을 없애면서 또 다른 쪽에 조금 진보니까는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진보니까 그 조 바이든이 온건하기 때문에 진보의 표를 끌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 카멜라 해리스로는 본인이 이제 부통령 후보 되면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재선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특히 카멜라 해리스가 첫 번째 그 토론회를 할 때 조 바이든을 얼마나 그 눌렀습니까? 특히 이제 버싱 이런 예전에 흑백 분리할 때 그런 것에 있어서 그 어린 소녀가 나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딱 떠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다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간다 이런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면은 조금 진보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워렌을 부통령 후보로 할 수도 있고 또 여자니까는요. 그러나 그 버니 샌더스는 좀 힘들겠죠. 같은 남자고 나이도 많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하긴 나이가 좀 많아서요. 72세인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는 꼭 그 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지냈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가능하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조 바이든을 다른 여성 후보보다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계산이 나오네요. 다른 남자 가운데선 그럼 버니 샌더스인데 버니 샌더스 얘기하기에는 본인도 진보고 버니 샌더스도 진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죠? 그렇다고 핏 브리저지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핏 브리저지는 같이 젊고 하니까 안 되고 어차피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최선의 선택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조 바이든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정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그 스몰 비즈니스가 위축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발생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심각한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호노룰루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호노룰루 안녕하세요. 제가 하와이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하다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흉내만 내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인사드렸습니다. 호노룰루는 좋으시겠어요? 호노룰루는 다른 미국의 그 많은 지역이 지난해 2019년도에 그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하거든요. 요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 생각하고 계시는 옐프요. 옐프가 사람들이 리뷰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옐프에서 사람들이 리뷰하고 사진 찍고 하면은 또 어떤 가게가 문을 닫았고 이 가게가 좀 더 많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해서 미국의 잘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경제 전문가들도 옐프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옐프의 자료에 따르면 샌디에고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뭐 로스앤젤레스는 위축됐다는 말 없어요. 보스턴, 뉴욕시 전부 2019년도에 가게에 걸어 들어가는 가게의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가 위축됐다. 옐프가 온라인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활발하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는데요. 해서 그런 그 스몰 비즈니스의 그 사업이 위축됐는데 그 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 하는 게 그 옐프의 전망이거든요. 옐프가 한 1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해서 그 2019년 4분기의 경우에 5번째로 연속 분기별로요. 연속 경제 성장이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로컬 경제, 스몰 비즈니스라기보다도 로컬 경제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매 매니저 인덱스, 다른 경제 리포트 같은 것과 그 옐프의 움직임, 옐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지역 특히 이제 10군데 가운데 8군데가 아주 힘든데 그게 이제 뭐 다 샌디에고라든가 이런 곳이 포함된 거예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시카고, 시애틀 또 포함이 되고요. 소매, 뭐 자동차, 음식, 뭐 신발, 가전제품, 반문화 다 약해졌답니다. 다 약해져서 그렇다. 미국에서 몇몇 주만 빼고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네바다라든가 뭐 네브라스카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밖에 제가 2군데 주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2군데 주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그런 주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요. 아예 그 한국에서는 폐렴, 우한 폐렴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르스와 그 같은 종류라고 하잖아요. 패밀리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심상치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 다행스럽게 사르스 때는 그때도 뭐 중국 이런 데서 환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숨지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하고 공개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강과 사람만큼 중요한 것 없다. 그러니까 그 감추지 말아라. 커버업 하면은 안 돼. 이런 경고였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중국에서 지금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서 900케이스가 넘게 나왔고 27명인가 26명이 숨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병상 짓기 뭐 한 그 침대가 1000개 있는 병상 짓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그 워싱턴주에서 환자가 있어서 격리됐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의 사람도 역시 중국 방문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질병통제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뭐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일리노이, 시카고 공항 같은데 검색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한 비행기 200편에서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열이 얼마나 많이 나나 이런 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케이스가 없다고는 하는데 2명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경우가 잠복기가 있잖아요. 일주일에서 일주일 이상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 어디서 확 터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그 경고가 되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시진핑이 항상 그 예기치 않은 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뭐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 무역 마찰이라든가 이런 그 악재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 17년 전이네요. 그 사르스가 2003년도였으니까 그때 몇 명이나 숨졌었죠. 많이 숨졌었는데요. 중국 경제가 우선 멈춤했잖아요. 나중에 물론 뭐 회복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우한 지역의 1,100명과 그 위성 도시까지 합쳐서 한 3,500명이 움직일 수 없도록 딱 뭐 열차, 버스, 비행기 막아놓고 가둬놓은 도시가 됐지만 이미 이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동한 사람들이 지금 잠복기를 그 겪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그 미국의 그 바이러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모르겠어. 사스 때는 그래도 어떻게 늦기는 했지만 잡긴 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어? 라고 아직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갑자기 이 감염률이 한 10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로 확산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이 확인되면서부터 이게 확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사스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그 당시 중국에서 사스 감염자가 8,000명 정도가 됐고, 당시의 사망자는 그 퍼센테이지로 한 감염자의 10%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됐네요. 물론 지금 그 사스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 메르스보다는 좀 강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관계자들이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중국은 완전히 비상사태 모드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22개 주에서 비상사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스 그 당시에는 2003년도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비교하면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 중국이 끝까지 숨기지 않고 비교적 빠른 대응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한 낙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루에 45만 명이 사스 발생 지역, 그쪽 지역을 많이 딱 교통 같은 것을 차단하기 전에 통과했는데 그게 사스 때보다 2배 많은 통행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지 되고 이게 참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스 때가 2003년도였는데 2003년 17년이 흐르는 동안 그 17년 사이에 중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너무 잘 닦고 나서 열차, 버스, 비행기 항로 같은 것이 그물망처럼 너무 쉽게 중국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쫙쫙 뻗어서 빠른 시일 안에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이걸 지켜봐야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타이밍이 이제 내일 저희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설을 맞아서 그리피스 파크에서 합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이미 춘절 음력 설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단속하기 전에 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주식값 관련 주식값이 내려간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까지 이게 전부 도미노 현상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것보다 커지면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것으로도 또 건강 보건상으로도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캘리포니아주와 로스앤젤레스가 조금 다른 법이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하면 되네요. 조금 더 단정해졌네요. 마이크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에 햄프는 합법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의료 시간도 아니고 요즘은 햄프 오일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마리화나 자체에서 어떠한 중독성이라든가 그런 무슨 나쁜 성분 같은 것을 뺀 것도 있고 마리화나 자체도 있잖아요. 해서 텍사스주에서 지난해에 햄프는 합법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리화나는 불법인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것을 햄프와 마리화나를 어떻게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좀 혼돈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애리조나주에서는 어제 어떤 조례안을 통과시켰냐 하면은 마리화나라 할지라도 조금 약한 어떤 양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리화나 부분적인 소지를 승인을 하는 그런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스틴 시에서는요. 어스틴이
주의 규제를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제가 오늘의 미국 그 전국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미국의 그 추세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마리화나를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레저용이로든 의료용이로든 햄프 오일은 정말 드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사지용으로 크림으로 된 것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낮은 레벨의 마리화나 뭐 주마다 또 도시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텍사스 어스틴의 그 레벨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을 허용을 한다 하는 것을 그 지적을 그 통과를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람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 짐 레러라는 PBS의 전설적이고도 아주 그 점잖고도 호기심 많고 많은 것을 뉴스 앵커하면서도 누가 희곡을 씁니까? 소설을 쓰고 부인도 작가인데 부인이 책 쓸 땐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쓸 땐 부인이 도와주고 뭐 한국 언론에서 9번 대통령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짐 레러요 대통령 토론 12번 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메이비 9번이 제일 먼저 했었을지 모르겠고 그만큼 미국의 TV, 라디오 저널리스트들이 다 존중을 하는데 캔사스에서 이 사람이 신문으로 캔사스에서 태어나서 달라스 모닝 뉴스 등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TV를 보는 거예요. 그 추세를 따라서 PBS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30분 뉴스 하다가 1시간 하다가 정말로 공정한 것을 추구하면서 뉴스에 썼던 짐 레러가 85세로 숨졌고요. 가정도 아주 해피해서 60년대부터 함께 살던 그 와이프와 계속 같이 지냈고 뭐 연방 그 대법관도요. 스티븐 브레이어 같은 사람도 이 사람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좋은 얘기 다 해주고 오만 좋은 얘기 다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 똑똑하고 좋은 점이 많았지만 윤리적으로도 지성인이었다. 윤리적으로도 공평하고 지성인이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짐 레러가요. 어제 그 주디 우드로프가 글을 이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공정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내일 거북이 마라톤에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